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록부반 어르신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의 지난 시간은 서문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서론의 앞부분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테크놀로지. 기원전 4세기 초반 그리스 북쪽 상록수 숲길을 따라 덥수룩한 검은 머리의 젊은이가 걸어갔다. 젊은이의 가문은 예로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질병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들깨를 해부했다. 어쩌면 꼬리 없는 유인원의 펄떡이는 심장도 해부했을 것이다. 누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황금빛 뿔사슴을 타고 종횡무진하는 여자 사냥꾼의 이야기나 양귀비꽃으로 죽음의 고통을 씻어준 여신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노래와 스토리를 두루 기억할 정도로 지혜로운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끊임없이 졸랐다. 젊은이 본인은 의학과 신화의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평생토록 광범위한 탐색을 거듭한 끝에 훗날 문학 발명품을 찾아낼 방법을 기어이 알아나게 된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젊은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소년기를 보냈던 산골짜기를 뒤로하고 배움의 열정에 이끌려 동쪽으로 향했다. 시라소니가 출몰하는 산을 넘은 다음 에게해의 청록색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300마일을 더 내려가서 하얀 대리석 장벽이 멋지게 둘러쳐진 곳에 도착했다. 사원에 무너진 아치와 영웅에 부서진 조각상들이 수호하는 도시 아테네였다. 장벽 바로 바깥에는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었다. 올리브 숲 언덕에 자리 잡은 이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바빌론과 이집트와 아틀란티스의 고대 지혜를 가르치고 더 발전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학교에 등록한 후 자기 개발이라는 숭고한 계획을 착착 실현해 나갔다. 스승 플라톤의 난해한 이론, 즉 불멸의 아름다움과 산술적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제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다 기원전 347년경 중년이 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아카데미를 떠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독립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그를 두고 선동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야심만만한 학생들에겐 흔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름을 날리려고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심받는 걸 좋아했다. 값비싼 옷을 즐겨 입고 번쩍이는 반지를 끼었으며 만물 이론을 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떠났는지 모른다. 아테네 귀족 출신인 플라톤과 달리 그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다. 그래서 출신 혈통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도 아니라면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갈라섰는지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단지 화려한 의상과 보석을 즐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물이 작용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늘 과학자의 눈으로 자연을 탐색했다. 도토리가 어떻게 싹트는지, 혀가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 하늘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했다. 무슨 이유로 떠났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만 매달리던 아카데미와 완전히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걸어갔다. 양봉업자와 담소를 나누고 세아를 해부하고 인간의 감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야생화를 분류하고 무대 공연을 역대순으로 기록했다. 그런 노력 끝에 동물학과 생리학, 식물학과 극작법의 경험적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자료를 시시콜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학 발명품을 죄다 찾아낼 방법도 발견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방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었다. 실은 문학 소피스트라고 알려진 미스터리한 교사 집단과 한가로이 산책하면서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을 끝맺는 코다에 간략히 설명해 두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문학 소피스트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사라졌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외한 그들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까지 바람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문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 방법은 아틀란티스의 전설처럼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발명품 찾기 방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시학이라고 알려진 논문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적혀 있다. 시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 학생은 암호 같은 속기 방법을 익힌 대필자였는지 모른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빠른 강의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살펴볼 요량으로 스승의 말을 정신없이 받았었는지 모른다. 그도 아니면 간밤의 토론회에서 들이킨 히아신스 와인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필체가 엉망으로 흔들렸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 기록되든 시학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복잡하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지나칠 정도로 딱딱하게 전달하고 현학적 표현을 지루하게 늘어놓다가 짜증날 정도로 난해하게 끝맺는다. 시학의 산문 단락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꼬였다 하더라도 발명품 찾기 방법의 핵심 기능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 기능을 서로 연계된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문학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문학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고자 거꾸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심리 효과를 가리키는데 흔히 감정과 연결된다. 후자는 그런 효과를 도출하는 특정한 문학 발명품을 가리킨다. 흔히 플롯, 캐릭터 등장인물, 이야기 세계,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 즉 배경, 서술자 등 서술의 핵심 요소들 중 하나에서 비롯된다. 문학을 역분석하는 이러한 2단계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 자, 연습삼아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 창작물에 숨겨진 발명품을 발굴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그런 다음 숨겨진 다른 발명품도 하나씩 발굴해 보자. 시학에서 발굴한 첫 번째 발명품. 첫 번째 발명품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정신 고양제로 여겨졌다. 플라톤은 정신을 고양시키는 수단이 오직 이성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장에 방문했을 때 그리스 비극을 보는 관객이 비이성적, 즉 감정적 고양을 경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고양은 바로 타우마이제인이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이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다. 예쁜 꽃을 처음 보거나 태양을 처음 발견하거나 드높은 창공에서 갈라지는 구름을 볼 때 느끼는 놀랍고도 신기한 감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양된 기분의 문학적 출처는 무엇일까? 그리스 극작가들은 경이의 더 큰 가능성을 전달하고자 어떤 발명품을 고안했을까? 시학에서 제공한 답은 바로 플롯 반전이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반전이 있다. 반전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플롯 반전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뒤틀리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다. 각자의 고리는 구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줄거리가 화살처럼 곧게 뻗어가지만 마지막 연결 고리가 너무나 충격적이라 방향이 확 꺾인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이야기 흐름이 뒤집어져 우리를 뜻밖의 장소로 인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플롯 반전의 예를 살펴보자. 먼 옛날 테베의 한 왕자가 끔찍한 신탁을 안고 태어났다. 자기 어머니와 동침할 운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왕자의 어머니는 신탁이 실현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했다. 양치기에게 아이를 없애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양치기는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냈다. 그 먼 곳에서 왕자는 다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자신의 앞날이 궁금해 신탁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왕자는 끔찍한 신탁을 들었다. 자기 어머니와 동침할 운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신탁이 실현되는 걸 결단코 막으려고 왕자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어머니 집을 나와 머나먼 곳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테베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홀로 사는 사랑스러운 왕비를 만났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이다.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행동한다. 신탁을 듣고 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다. 그들의 합리적 플롯 계획은 틀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아들은 결국 동침하게 된다. 이러한 반전이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공포를 안긴다. 하지만 관객인 우리에게는 타우마이젠을 선사한다. 앞날을 내다보게 함으로써 우리 정신을 경외감으로 한껏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플롯 반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반전, 즉 아무런 플롯도 없이 경위를 자아내는 발명품이 숨겨져 있다. 발명품 발명하기. 우리는 왜 막장 드라마에 빠지는가? 우리 어르신들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을 다 제외하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요즘 우리 한류 드라마, K 드라마, 또 K 무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죠. 이제 헐리우드에도 이제 공식적인 그 영화의 그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헐리우드는 날이 새기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어떠한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말이 딱 나는 그런 영화였죠. 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또 위로를 받게끔 하는 영화 공식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 방식이고 프랑스 영화는 이제 결론이 애매모호하게 끝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를 별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K 무비 우리나라 이제 영화들이 요즘에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 방식이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미국 영화의 결론을 따르는 듯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프랑스 영화 방식도 되게 선호하는 그런 편이죠. 우리 민족들은 참 다양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아침 드라마, 특히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아침에 많이 방영되는 8시 대에서 이제 10시 대 사이에 방영되는 영화에 빠져가지고 이제 주부들이 막장 드라마를 상당히 많이 보죠. 이제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머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별꼴이야.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보기에 막장 드라마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또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많이 세련돼진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이. 그리고 또 결말이 또 확실하게 나고 하는 거에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캐릭터들,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정말 잘생기고 개성 있고 연기도 잘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문화센터에 오셔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느라고 아침에 이제 드라마를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막장 드라마를 아침에 한두 편 정도는 이 채널을 옮기시면서 이제 보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산다는 게 막장 드라마처럼 사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분이 높고 또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의 반전이 있는 젊었을 때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분이라고 할까요? 뭐 부와 권력과 모든 걸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과거 젊었을 때 이제 저질렀던 만행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만행이라고 하나요? 어떠한 그런 무질서한 그런 삶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자기의 모든 신분을 잃는 그런 부와 명예를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어떤 바른 생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선행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나중에 현재는 힘들게 살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밝혀져서 자기의 그런 억울한 누명이나 억울한 그런 힘든 일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막장 드라마에는 항상 이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악한 사람은 뭐 지극히 부자였다든지 악한 사람이 또 아주 대비되는 또 가난한 사람이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난했던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악행들이 이제 또 드러나는 그런 반전 또 아니면 또 모든 부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악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모든 걸 잃는 또 그런 반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걸 어떻게 나도 정말 잘 살아왔어 라는 위로를 받게 되죠. 저런 일이 있구나. 역시 선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제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막장 드라마를 이제 즐겨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수업이 재개될 텐데요. 대면 수업이 그때 한번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막장 드라마의 순기능
막장 드라마를 봄으로 해서 어떤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뭐 어떤 결론을 얻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봤다. 그냥 재밌게 봤다. 아니면 나는 막장 드라마 보면은 막 스트레스 쌓여서 악한 사람 보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미운 생각이 들어서 안 보게 된다. 그런 결론도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어르신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비극의 의학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학이라는 이, 이 책에서 그래서 그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문학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모든 문학이라고 할까요? 극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학이라는 책이 좀 어렵다고 많이 어렵다고 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 작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앵거스 플래처라는 작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학을 또 자세하게 분석한 걸 알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스 비극의 의학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